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2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최종 변론 기일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8인 체제보다는 7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헌재 입장에서는 신속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해서 빨리 이것을 종결짓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그동안의 형사재판이라는 구체성보다도 포괄적인 어떤 대통령의 직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그런 이제 방법을 지금 선택한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무기대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변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지금 고영채 녹취 파일이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자료가 또 추가되고 나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이것을 좀 늦춰달라. 이런 것이 지금 양측 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헌재 결정이 저는 주목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게 3월 13일이고요. 네. 이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게 3월 2일 내지는 3일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이 최종, 그러니까 헌재 선고 결정도 가능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 뭐 이걸 한 달 미뤄 달라는 게 아니고 딱 한 주 내지는 6일 미뤄 달라라는 것인데 예. 전체 다른 재판을 봤을 때는 한 주란 건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한 주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3월 2일이면은 그 다음 주가 그 3월 10일 정도가 되고 네. 결국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3월 2일이 최후 변론이 된다고 하면은 평일을 해서 판결을 쓰는 데까지가 사실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상당히 빡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결국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가 거의 뭐 국민의 여론이 두 쪽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빨리 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복시킨다라는 취지에서는 한 주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취지로 결정을 할지는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재판을 봤을 때는 사실 한 주 정도 평의와 선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2달 가까이 어떤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총의가 모여졌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한 주 정도 밀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좀 심리적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압박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밝혔거든요. 네. 어떤 결론이 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헌재가 지금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정성, 신속성, 철저성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 변론기를 갖다 이제 조금 늦춰달라는 걸 갖다 저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가 시간 끌기에 말려드는 모습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월 2일, 3일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좀 땡긴 타협안을 갖다가 좀 제시를 하고 네. 유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 측에서도 3월 2일, 3일 하면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살짝 넘어가 볼까 할지 모르겠지만 헌재에 계신 분들 지금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두 분 재판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이거 나보고 어떻게 뭘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담감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최대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갖다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거는요. 박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까 여부인데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출석을 지금 최후 변론도 연기하고 최후 진술 카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최후 진술 카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진퇴 여부가 지금 달려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방어 수단은 다 동원하지 않을까. 우리가 법적인 어떤 재판을 할 때도 본인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 서면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뒤집기라기는 보다도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 국면을 가져오기 위한 모든 카드는 다 쓸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최종 변론이 연기된다면 최후 진술 카드도 저는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추가 증인 신청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대리인단 뭐 전원 사퇴 카드도 아직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카드가 있는데 물론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이 뭐 탄핵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눈에는 보기에는 이것이 대통령의 꼼수다 이렇게 비치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나 저는 이제 헌재가 그것은 중심을 잡고 판단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변호인 측에서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 출석 당시에 네네. 이 신문을 안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면 신문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결국 이것은 법률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회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법 49조에 의해서 네. 소추단은 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네.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하지 않은 절차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를 따르는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최후 진술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형소법 303조의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된다고 하면은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그 피고인 내지 피청구인이 가서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직무대행의 의무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 측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갔는데 지금 와서 신문을 한다? 그것이 법적 절차로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헌법재판관 측에서 할 것인데 네. 지금 법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 측의 어떤 법률적인 그 해석 규정이 맞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사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다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글쎄요 뭐 지연을 했다고 해야 될까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박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뇌물죄가 이제 거기 딱 핵심이 아닙니까? 예. 근데 뇌물죄는 양쪽이 주고받은 게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되는 범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준 사람으로서의 요건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네. 받은 사람은 누구냐? 뭐 대통령 최순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진 것이죠. 이제 아까 장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헌재 출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헌재 출석 카드와 대면 조사를 받아들이는 카드 이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출석은 거기서 신문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보고 싶고 거기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헌재 출석은 포기하고 대리 출석을 하고 그 대신 특검을 갖다가 대리 출석했으니까 대면 조사를 받았으니까 특검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 이런 카드를 놓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은 네.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지금 상황 전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번에는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날 소환해서 19시간 밤샘 조사를 하고 바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신감은 그건 뭐 특검 내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감보다는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28일까지 불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마지막 방점이
우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국조에서도 마지막으로 불렀고 검찰에서도 마지막으로 불렀고 네. 그리고 이번 특검에서도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우병우 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방증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애초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중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일단은 우병우 수석의 전반적인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우리 특검의 지금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는데 뭐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또 이 부분에 대해 베테랑이기 때문에 네. 서로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딪히리라고 봅니다. 우 전 수석 그동안 굉장히 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법리 공방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제일 질문에 뭐였습니까? 최순실 씨 아십니까? 했더니만 모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그 어떤 특검에서의 그 우 전 수석에 대한 그 단초가 최순실과의 관계가 어떤지 과연 아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서 이제 14가지 죄명 중에 지금 우 수석에 대한 어떤 죄명 자체가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뒤에서 조력을 해줬다. 이 혐의 아닙니까? 예. 결국 지금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특검이 해야 될 것은 과연 최순실 씨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엊그제 HMR 보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장시호 씨가 제보했는 내용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가 가진 고급 백 안에서 이 민정수석실에 전해주다라고 한다는 거 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파일이 남은 것이죠. 네. 결국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책임자가 바로 우병우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고 그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것 같은데 과연 단순한 서류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서류 속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그 자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둘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 것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것만 어떻게 보면 찾아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정말 쓰나미처럼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이 모든 혐의가 닥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 대면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쪽에서 인사 파일을 갖고 이제 보낸 걸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병우 수석이 그걸 접수했는지 접수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은 안 드러났죠.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진실 파헤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증거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걸 텐데 그렇게 되면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에 이어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까지 구속이 된다는 그 자체로서도 부담감이 있고요. 우병우 수석의 혐의 내용이 국가 권력의 남용, 그다음에 제도 무시, 국가 통치 난맥상 이런 것들을 갖다 한꺼번에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정석 판사의 후임이죠. 오민석이죠.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1차 기한이 네.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사당은 어떻게든 뭐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대치 전국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 게임으로 지금 변질된 것 같은데요. 특검 검찰권 행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위법한 것을 단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야사당이 이렇게 공동으로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황교안 대행이 당연히 특검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
황건한 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대권의 어떤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권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연장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연장해주지 않으면 야사당에서 물론 직권상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진화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직권상정에서 새로운 개정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권한대행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판결이 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대선판에 휩쓸려 들어가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대선 어떤 그런 지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행한테 유리한 카드 하나를 더 던져준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한다면 네. 그러면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이 특검을 사실은 연장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쭉 아주 국민들한테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검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문재인 후보 여전히 30%의 포인트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1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20%도 돌파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2주 사이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그 지지율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른바 파죽지세적 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2%를 있고 또 보면은 호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추격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충청도에서는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네. 50, 60대 이상 사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보수층이라 생각했던 그 층에서도 굉장히 지지층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이제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에 있어서도 안희정이 나갔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그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그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서조차도 상당히 이와 같은 그 20% 이상이 넘는 부분은 이 전통적 지지자,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여지를 던져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던 그 안지사로서는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오늘 지지율인데요.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32.5%로 0.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20.4%로 3.7%포인트 올랐고요. 그 뒤로 이제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예측해봐야 될까요? 그 며칠 전에 정도원 의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네. 했었죠. 뭐 이순신 장군이 와도 안 되고 뭐 저기 그 세종대왕이 와야 이긴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이기면 세종대왕급에 해당되는 안종대왕 정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일반 여론조사와 당내 지지 사이의 간극 이걸 갖다가 안희정 지사가 어떻게 뛰어넘느냐 네.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당내 지지를 갖다 끌어올리려면 경선인단 그 모집할 때 그 수를 많이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친노의 적통성을 얼마만큼 자기가 나눠 끌어들이느냐 그 문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당내 지지율에 있어서도 역전 가능성이 열려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주당 내 당내 지지율은 뭐 한 60% 이상이 문재인 후보 쪽에 이제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희정 지사가 파죽지세로 여론을 갖다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하느냐에 대해서는 허들이 아직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이 탄핵 정국과 연관지어서 만약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할 경우에 네. 이 지지율이 아무래도 현재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짧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권 진영 자체가 바뀔 겁니다. 보수층이 일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보수층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가 있고 지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사실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문재인 전 대표로 됐을 때는 안희정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선명성에 있어서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선명성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약점인 60대 이상의 보수층 네. 그리고 안보 그리고 지역적인 호남과 충청 이 표심을 지금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되는 순간은 그것이 이미 다시 그 표심이 원위치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 효과를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호남의 안철수 그리고 기타 보수당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후보 이런 식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